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들의 진짜 정신과 이야기 뇌부자들입니다. 네, 오늘은 허경 선생님이 없습니다. 네, 저희 둘이서 진행할 거예요. 왜 없어요? 허경 선생님 휴가 중이시죠? 네. 휴가 중인 건 맞나요?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어디 네. 모처에서 네. 여유를 즐기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람이 좀 쉬어야죠. 그러니까요. 네, 지난번에 자그마치 해부자들 시간에 제가 쉬었기 때문에 네. 네, 저는 일말의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다음 주는 제가 쉬려고요. 책 한 권 좀 덜 읽어보겠다고. 아니에요. 그 책 읽는 시간이라는 게 좀 아쉽기는 한데 저도 네, 휴가를 가야 되니까 네, 어쩔 수 없이. 휴가 가는 건 맞아요? 와이프한테 여쭤봐도 돼요? 내부자들 안 나오는 게 휴가죠. 네, 뭐 좋은 시간 보내리라고 믿을게요. 네, 다들 이 무더위 속에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 다 네. 휴가 다녀오셨는지 피서 계획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뭐 저희 근황은 따로 전할 거 없죠? 네. 네. 뭐 저희야 뭐 한결같이 저희 자리에서 진료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방송 만들고 네, 그러고 있죠. 진짜 한결같네요. 네, 저희가 오늘은 언택트 이제 할 건데, 저희가 언택트를 지난번에 이제 휴재 때문에 그 좀 한 번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지 너무 오래됐더라고요. 아, 그래요? 안 그래도 한 달에 하나 올라가는데. 저희가 썸머 브레이크를 가졌었죠.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길어져서 얼마 전에 이제 제 핸드폰은 또 이제 안드로이드다 보니까 와이프 핸드폰으로 들어가서 제 취미생활인 아이튠스 차트 보기 순위 차트 보기를 했더니 리뷰자들과 해부자들과 이제 제가 나가는 서담까지 이제 50위권에 이렇게 쪼르륵 나란히 있는데 오, 네네. 언택트는 아예 순위에서 없어졌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다시 또 할 때가 됐구나 네네. 라고 느끼게 됐고요. 그래서 그런지 리플도 달린 게 없습니다. 우리 너무 이런 거에 연연하지 말아요. 네, 저는 평생 연연하려고요. 네, 저희 청취자분들이 분명히 재밌게 들어주시고 계실 겁니다. 네, 그래서 짧게 소개드리고 지나가면 언택트는 저희가 직접 만나서 얘기를 나누진 못하지만 저희에게 이메일로 사연 주신 분들 중에 이제 방송에 적합한 사연을 골라서 저희가 소개하고 저희의 생각을 한번 전달드리고 그리고 그 사연 중에 저희가 좀 더 얘기해보고 싶은 키워드 하나를 꼽아서 키워드 토크까지 해보는 시간입니다. 맞습니다. 네, 사연이 있으신 분들은 brainrich 숫자 6 gmail.com brainrich 숫자 6 골뱅이 gmail.com으로 메일 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좀 잡설은 2명이다 보니까 더더욱 짧게 하고 네. 한번 오늘의 사연으로 바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1살 여성입니다. 우울증을 지금도 앓고 있는데 첫 발병 시기는 2011년 재수할 때입니다. 메일을 보내게 된 이유는 뇌부자들 선생님들의 새로운 시각으로 제 문제를 들여다보고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 조언을 얻게 되면 그 후에도 너무 힘들 때 다시 보고 듣고 그걸 통해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입니다. 저는 우울증 치료를 거의 8년째 받고 있는데 매일매일 같은 생각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그건 바로 우울증에 걸려서 내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렸다 라는 생각입니다. 제 간략한 히스토리입니다. 저는 2011년 20살 때 재수를 했는데 재수 도중에 우울증이 발병되었고 그 때문에 재수를 완전히 실패하였습니다. 그 이후 저는 우울증에 대한 병식과 치료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원치 않은 대학에 원치 않은 학과에 진학하게 되어 아주 심한 고생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약 2년 정도를 우울증 치료도 받지 않고 굉장히 고통스럽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인터넷 익명 게시판에 부정적으로 왜곡된 제 생각을 글로 풀어서 적었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무슨 대학교에 입학했는데 죽는 게 답인 것 같다. 무슨 대학에 다니는 내 자신이 너무 쓰레기처럼 느껴진다 등등. 그런데 사람들 댓글이 하나같이 심리적으로 문제 있는 것 같다. 빨리 정신과 가봐라 라는 식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도 사실 문제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지만 제가 다닌 학교는 서울 시내의 모 4년제 대학이었으니까요.
그 댓글들을 보고 처음으로 아, 나한테 심리적,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걸 계기로 학교 근처 정신건강의학과에 처음 방문하게 되었고, 방문 첫날 극심한 우울증이란 진단을 받아 지금까지 병원 치료를 이어서 받고 있습니다. 그 이후 우울증 때문인지 적성에 안 맞아서 그런 건지 전공 성적이 너무 안 좋아서 학교 성적이 거의 죽을 썼습니다. 안 그래도 학벌도 그렇게 좋지 않은데 학교 성적도 좋지 않으니 이제 취업길이 거의 막힌 거죠. 그렇게 겨우겨우 졸업만 간신히 하고 졸업 직후에 바로 노량진으로 이사가서 7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준비 시작 약 8개월 후 우울증이 너무 심해져서 자살 시도까지 하게 되었고, 결국 그 길로 그냥 모든 걸 접고 고향집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집에 내려와서 사기업에서도 일해보고 공공기관에서도 일해보는 등 몇 군데서 일을 좀 하긴 했지만 저 자신은 스스로가 너무 부끄럽고 한심하여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우울증이 꽤 많이 좋아졌고 이젠 조금 낮춰서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긴 합니다. 물론 지금 꽤 회복되어 공무원 시험에 재도전하고 있지만 솔직히 재수도 망한 나 같은 인간이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저는 남들은 우울증 같은 것도 안 걸리고 재수를 잘해서 목표를 이루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왜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시기에 우울증 걸려서 인생을 망쳐버렸을까? 라는 이 생각을 견디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 저한테만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겼을까요? 남들은 재수를 성공해서 행복하게 사는데요. 왜 저는 20살 때 우울증에 걸려야 했을까요? 나 자신이 너무 불행하고 불쌍해서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냥 받아들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럼 나 자신이 엄청 재수없고 불행한 인간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건가요? 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네, 사연 잘 들어봤습니다. 네. 사연을 듣는 내내 이 사연자분이 지고 계실 어떤 마음의 짐의 무게가 느껴져서 조금 답답한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 네, 제가 좀 같은 입장에 놓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았고요. 이게 쉽게 말씀드리기 힘든데 겪어봐야만 공감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저랑 오동훈 선생님은 사실 이 마음과 비슷한 마음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 분명히 지금도 듣고 있고요. 오늘도 좀 어느 정도는 비슷한 마음을 들었고, 예, 그래서 그 먹먹함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때 그 얘기하시던 분들의 표정이나 예, 그 감정 같이 있을 때 그 전달되던 감정이 기억나니까 예, 저도 이렇게 마음이 계속 좀 무겁게 들었던 것 같아요. 예. 사연자분께서 정말 많이 힘드실 것 같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요. 네. 사연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죠. 네. 그러니까 우울증이 굉장히 이른 시기부터 좀 생기셨어요. 그죠? 재수할 때. 재수 시기에. 그래서 우울증이 발병이 됐고, 이 덕분에 재수를 완전히 실패하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원치 않는 대학에 원치 않는 학과에 진학을 하게 되셨다라고 했고요. 거기서도 계속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차 있었고 그래서 성적도 잘 안 나왔고 그래서 2년 정도 우울증 치료도 받지 않고 고생하다가 댓글에 그냥 생각대로 적었더니 사람들이 야, 너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정신과에 가봐라. 이래서 가게 돼서 치료를 시작했다. 네. 그리고 지금도 사실 8년째. 계속 네, 그 치료 과정 중에 계시는 거죠. 중간에는 좀 많이 위험한 상황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자살 시도까지 네, 하게 공무원 시험 되고. 준비를 하다가 자살 시도까지 하게 되셨다라고 했고요. 저는 혹시 제가 전에 뵀던 환자분은 아니시겠죠. 네, 성함은 아닌데 히스토리가 워낙 비슷한 분이 있어서 사실 그래요? 네, 머릿속에 떠오르네요. 노량진에서 이렇게 시험 준비하시다가 예, 극단적인 자살 시도까지 하고 네, 그래서 결국은 예, 고향으로 내려가면서 저와 치료가 종결되었던 분 얼굴도 떠오르고요. 이런 경우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자, 어떤 말씀들을 좀 드려볼 수 있을까요? 이분에게는. 일단 지금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근데 많이 힘드실 것 같은 또 이유가 지금 31살이라는데 아무래도 예, 30살 넘어가기 시작하면 다들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지금쯤에는 뭐 다 일어났어야 됐을 것 같고 30살 넘으면은 이제 채용 잘 안 하는 곳도 많으니까 더욱더 큰 부담감을 느끼고 그래서 이분이 엄청 부담감을 느끼실 것 같은데 원래 좀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재수 때 누구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그러니까 재수 때 하필이면 우울증이 온 거는 둘 중 하나죠. 혹은 둘 다거나. 그러니까 이분의 뇌가 스트레스에 취약한 뇌이던지 아니면은 똑같은 재수 상황이라도 더 뭔가 결과를 내야만 한다는 압박감을 남들보다 더 받는 분이던지 둘 다던지인데 기본적으로 왠지는 저희가 이 사연만 가지고 알 수 없지만 뭔가 이뤄내야만 하고 그렇지 못한 나는 부족하고 쓰레기다. 가치가 없다. 라고 스스로를 좀 이렇게 뭔가 하쉬하게 보는 스스로를 너무 차가운 시선으로 보는 이런 마음이 내재되어 있는 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이제 아마도 과대한 초자 그 중에서도 이제 높은 자기 이상을 가지신 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내가 도달해야 되는 나의 모습은 저 높은 곳에 있는 거죠. 근데 그 목표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나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부족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아주 오래전부터 좀 해오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괴리가 결국에는 우울증으로 이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거 진짜 힘들거든요. 저 오늘 진료 보고 가신 분 한 분께서는 매일매일 스스로의 이제 성적표를 매긴대요. 그래서 오늘은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래서 못한 것 같으면 이제 스스로가 너무 쓰레기였고 힘들어지는 거죠. 우울해지고. 그날 이뤄낸 성과가 없으면. 근데 어떻게 사실 계속 그걸 만들어요. 근데 그분 마음속에도 이제 아까 동훈이가 얘기한 높은 자아 이상, 자기 이상, 하이 에고 아이디얼이라고 저희가 그쵸. 부르는 그게 내재돼 있을 경우에 이렇게 스스로를 좀 혹독하게 몰아붙이고 자기 비난의 목소리가 좀 커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자신의 모습하고 자기 이상의 차이에서부터 우울증이 왔다라고 유추를 해볼 수 있는데 조금 이 우울증이 오래 지속된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 사연자분께서는 조금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몰라서 조심스러운 말씀이긴 하지만 약간 우울증에 좀 머물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나의 능력 부족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지점에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은 너무나 스스로한테 좀 괴로운 생각이기 때문에 이 원인을 이제 외부에서 찾으려고 해요, 보통은. 그거를 이제 우리가 방어기제 중에서 투사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죠. 근데 이때 투사의 대상이 된 게 우울증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이 우울증이라는 병이 찾아왔기 때문에 내가 원래는 갈 수 있었던 그 높은 이상에 도달하지 못하게 된 거야 라는 식의 어떤 설명을 나 자신에게 해주는 어떤 설명을 찾은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우울증의 끈을 좀 놓지 못하고 우울증의 상태에 머물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어요. 네. 물론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유추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당연히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가능성들을 네.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심리들을 꽤 흔하게 만나요. 맞아요. 사실. 꽤나 흔하게 만나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냥 들어있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게 절대 전부는 아니고 일부씩 영향을 미치는 게 있을 거고요. 실제로 우울증에 걸리면 당연히 집중이 안 되고 머리도 이제 잘 안 돌아가고 에너지도 떨어지고 의욕도 없어지니까 당연히 성적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더 안 된 게 당연하셨을 텐데 그럴 때 이제 좀 잘 더 못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도 이제 마지막에도 주변 사람들은 받아들이라고 하는데 나는 못 받아들인다. 아,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서 안 되는구나. 라고 그냥 온전히 내려놓고 좀 휴식을 취하시는 분들은 우울증에서 회복이 되어서 다시 이제 좀 균형 잡힌 삶으로 돌아와서 공부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데 이제 안 되는 상황에
안 되는 건 내가 부족해서야. 난 더 해야 돼. 아, 이 우울증만 없었더라면, 이런 생각에 계속 사로잡혀서 스스로를 학대하기만 하면 회복되지 않고 길게 가요. 그러니까 이걸 저희가 자주 드리는 비유에 들자면은, 그러니까 다리가 부러진 축구 선수가 예, 그냥 정말 웃없는 사고가 벌어졌구나. 그냥 받아들이고 최대한 재활해야겠다라고 축구 코트를 떠나고 재활만 하고 답답하고 불안해도 재활에만 몰두하고 뒤늦게 돌아와서 제 실력을 보여주는 경우는 있지만 그거 다 안 나왔는데 무리해서 계속 그라운드에서 뛰면은 결국에는 이도 저도 안 되게 되거든요. 그런 케이스일 거라고 저는 좀 추측이 돼요. 아이고, 뭐가 됐든 참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되는데요. 저도 지금 여전히 이 높은 자기 이상에서 좀 벗어나지 못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면서 또 동시에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내려놓으셨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쵸. 네. 예. 처음에는 이제 7급 공무원 준비를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그때는 이제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게 되셨고 지금은 조금 목표를 낮춰서 9급을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고 했는데 물론 9급도 굉장히 힘든 시험이지만 사실 이분처럼 우리가 추측하는 게 맞다면은 자기 이상이 높은 분들은 이렇게 목표를 수정하는 거를 참 용납하기 어려워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를 사실 인정하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이 쉽지 않았을 텐데 일단 이렇게 목표 수정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마음이 좀 이전과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뜻이 아닐까 싶고요. 네. 근데 그럼에도 한편으로 사실 공무원 준비를 계속 하신다는 게 저는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스트레스 요인으로 계속 그렇죠. 워낙 많은 분들이 준비하시는 시험이기는 하지만 사실 여전히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전보다는 조금 낮아졌다고 듣긴 했어요. 저도요. 네. 그래도 20, 30대 1 이상을 본다라고 하거든요. 물론 직렬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이제 또 저희의 말을 약간 곡해서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까봐 걱정되는 게 이제 내가 부족한 사람인 거를 인정하는 걸 힘들어한다. 그럼 9급 공무원은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이 이어질 수 있는데 당연히 그런 뜻이 아니고 내 높은 자기 이상이 있는 분들은 마음속에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사회적 시각으로 볼 때 이렇게 성적 순으로 뭔가 이렇게 딱 위에서부터 아래로 나열하고 그럴 때 내 이상보다 낮은 거는 실패한 삶. 정말 스스로 받아들이기 힘들고 다른 사람들도 나를 부끄럽게 볼 것 같고 이렇게 마음이 흘러가는 거죠. 근데 그럼 이런 높은 자기 이상은 어디서 오는 거냐? 뭐 저희가 항상 기승전 부모님인 건 싫지만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될 때가 되게 많기는 하고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 사회에도 항상 뭔가 성적이 높은 것이 좋은 거. 사실 성적이라는 거 그리고 또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 이런 건 어느 정도 그냥 우리가 타고날 때 달리기가 빠르고 느린 거랑 똑같이 그냥 여러 가지 삶의 능력치 중 하나일 뿐인데 그렇죠. 되게 죄악시당하고 경멸시하는 그런 시각이 사회에 어릴 때부터 너무 뿌리 깊게 있으니까 이게 참 영향을 계속 미치게 되죠. 내 마음속에 그런 시각들이 내재화되고 스스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네. 아마도 이제 부모님의 영향을 빼놓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텐데 이제 부모님이 어린 시절부터 이런 성과, 성취, 결과 같은 것들을 중시 여기는 분이었고 그런 류의 피드백들을 좀 많이 하셨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게 돼요. 특히 이제 그 온도차가 굉장히 크신 분들이 있거든요. 평상시에 뭐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굉장히 극명하게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라고 한다면은 아이의 입장에서는 사실 내가 뭔가를 잘해야만 사랑을 받을 수 있구나, 나는 그래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형성하게 되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네. 그리고 또 엄청나게 압박, 무의식적인 불안을 심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 집이 이렇게 어려운데도 너 하나 성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다 투자하고 있다. 정말 많은 걸 너에게 쏟고 있다. 그러니 너는 이거에 정당한, 이거에 합당한 그런 결과물을 내놓아야 된다. 라는 마인드를 어릴 때부터 심어주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아이는 나는 정말 실패하면 안 되는구나. 실패하면은
정말 부모님은 나를 이제 뭐 더 이상 바라봐 주시지 않겠구나, 혹은 내가 가치가 없어지겠구나 라는 엄청난 압박감에 시달리면서 이제 살아가게 되죠. 근데 참 저는 이 부모님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좀 양가 감정이 들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제 잘못하신 부분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차렸을 때 그걸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는 자연스럽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사실 부모님이 나에게 심어준 기억은 이미 지나간 과거고 어떤 식으로든 도려내기 어렵고 우리가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과거의 일은 과거로 맞아요. 흘려보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칫 이런 얘기를 이제 했을 때 이 원망의 대상이 부모님으로 쏠리게 되면서 뭔가 부모님하고의 관계가 급격히 틀어지고 네, 또 거기에 계속 좀 매여 계시는 분들이 맞아요. 생기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존경하는 한 분이 있는데 어르신이에요. 저희 부모님 세대뻘인데 얘기를 좀 나눌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그분이 한 번에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당연히 어린 시절의 기억이 되게 중요하고 부모님이 엄청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분은 정신과 의사는 아닌데. 그런데 만약 30살이 넘었는데도 계속 그 과거 탓을 하면서 머물러 있으면 나는 그 사람이 잘못 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그 말도 일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과거 나에게 주어진 거는 사실 굉장히 내가 선택할 수 없었으니까 억울하고 화나는 건 맞는데 계속 거기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설명을 붙인다고 해도 사실 납득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사과를 받는다라고 해도 기억이 사라지는 거는 아닐 거고요. 그러니까 정말 강물에 우리가 뭐 돛담배를 접어서 띄워보내듯이 기억들도 이렇게 흘려서 보낼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게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회복 탄력성이란 것과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금방 잊을 수 있는 거, 다른 걸로 주의를 돌릴 수 있는 거, 그것도 사실은 능력인 거죠. 맞아요. 저는 그 요즘에 강물의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억이라는 게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흘러가는 강물처럼 상류에서 하류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이미 지나간 일은 이제 하류로 떠나서 더 이상 기억이 나지 않는 것들이 되는 시점이 언젠가는 오고 상류에서는 계속 우리에게 새로운 기억을 만들 수 있는 시간들이 다가온다라는 거를 사실 굉장히 많이 간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과거에 지나가는 이제 하류 쪽만 바라보다가 상류에서 내려오는 깨끗한 물들을 막상 보지 못하고 그냥 괴로워만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거든요. 참 메일로 처음 접하는 분이어서 네. 오늘 저희가 드리는 말씀, 그리고 제가 또 지금 드릴 말씀이 상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진료실에서는 충분한 공감 뒤에 조심스럽게 나갈 말을 지금 그냥 던지는 거라서 네, 어려워요, 참 진짜. 죄송하고 어쩔 네. 수 없는데 그래도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스스로도 알고 계실 거예요. 이건 저는 마지막에 하신 이런 말씀들, 왜 나한테만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겼을까? 남들은 재수를 성공해서 행복하게 사는데 나 자신이 너무 불행하고 불쌍해서 견디기가 어렵다. 저는 이 마음에는 우리가 공감을 할 수 있지만 절대 동의할 수 없는 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사실 저는 진료실에서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해요. 좀 친해지고 나면 이건 자기 연민의 마음이라고 여기에 계속 빠져 있으면 절대 안 된다고 좀 그분들께서 저에게 화를 낼 때도 있지만 그래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절대로 본인에게만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아요. 절대로 세상에는 훨씬 더 안 좋은 일도 있고요. 그냥 아무에게나 일어납니다. 남들은 재수를 성공해서 행복하게 사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재수 실패하고 삼수 실패하고 사수 실패하고 지금 저한테 다니시는 분들도 얼마나 많이 있으신데요. 나 자신이 너무 불행하고 불쌍해서 견디기 힘들다. 저는 자기 연민이 자존감이 너무 깎였을 때 나를 지켜주는 그런 기능이 있지만 이 마음이 너무 머물면 정말로
이제 앞으로 나가기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말씀을 말로 전달드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전에 동훈이한테는 아마 얘기한 적이 있을 것 같은데 병원에 저는 그림을 하나 사놨어요. 이제 바이든 대통령 얘기를 했었죠. 한번 얘기하신 적 그래도 있어요. 또 말씀드리자면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젊었을 때 되게 잘 나갈 때 이제 최연소 뭐 의원이 되고 이랬을 때 성탄절 선물을 사러 나간 아내와 자녀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자녀 한 명은 또 크게 다치고요. 그래서 바이든이 이제 그 병원에서 정말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이제 바이든의 아버지가 와서 그림 하나를 전달해 주고 갔다고 하죠. 그 그림의 정확한 이름이 저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림은 이런 내용이에요. 바이킹이 이제 그 바다에 배를 몰고 가다 폭풍우를 만나서 배가 바다에 가라앉고 있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Why me?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나타났냐고 항의를 하자 하늘에서 신의 목소리로 전달이 됩니다. Why not? 너한테는 이런 일이 왜 벌어지면 안 되는 건데? 라고 반문을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바이든은 아버지가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찰떡같이 알아듣고 앞으로 다시금 삶이 나갈 수 있었다고 해요. 너무 오랫동안 그 고통에 사로잡히지 않고요. 고통과 자기 연민에 사로잡히지 않고. 저도 가끔 진료실에서 이 그림을 꺼내와서 보여드립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이거 역시나 이제 조금 너무나 센 어조로 들리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게 되는 얘기긴 하지만 결국에 왜 나한테만 이런 불행이 왔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는 한편에 그 생각의 저변에 나는 이런 불행을 겪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라는 식의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인 거죠. 나는 이럴 대우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난 지금 굉장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어. 네. 근데 사실은 방금 김지용 선생님도 말했듯이 거기에는 뭐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있는 건 아니에요. 네. 뭘 잘하고 못하고도 아닌 거고요. 그냥 나에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사실 저희도 이제 저희는 사실 공부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이제 사회적 이득을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드리는 게 되게 조심스러운데 저희에게도 언제든지 그냥 이런 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르는 그건 아무도 알 수 없고 정말 그냥 운인 거죠. 예, 저도 뭐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예를 들어서 삼풍백화점 저는 그 전날에도 갔었는데 아 그래요? 예, 저희 어머니는 당일에도 가셨었어요. 예, 정말 사실 위험했네요. 모르는 거죠. 알 수 없는 거고 누구에게나 삶에 그냥 위험한 순간이나 불행한 순간이나 아픈 순간은 그저 찾아옵니다. 그저 찾아오고 그저 그 시기에 걸린 거는 다소 운이 없었고 또한 그 당시에 나는 너무 공부라는 거에 지나친 압박감을 느끼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었고 너무 안타깝지만 과거이기 때문에 지금의 나는 거기서 이제 벗어나야죠. 벗어나야 되고 주변 사람들을 그냥 받아들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럼 나 자신이 엄청 재수없고 불행한 인간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아니 그게 뭐 재수 뭐라고 너 아직 30살인데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잖아 라고 말할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만약 그 말을 못 받아들인다면 아까 동훈이가 말한 것 같은 마음도 숨어 있을 거고 또한 동시에 공부, 성적을 아직까지도 삶의 성공과 실패로 나누는 그 기준이 마음속에 너무 강하게 들어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게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건 이제 아셔야죠. 그래요. 저는 한편으로는 좀 프레임을 바꿔봐야 된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희가 이전에 뭐 해부자들에서 리프레이밍에 대한 이야기들도 했지만 같은 상황이더라도 어떤 식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감정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이게 말장난처럼 느껴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충분히 이 상황에서도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우울증 때문에 오랫동안 힘들었고 여러 실패를 겪은 불행한 사람이다라고 스스로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런 우울증이 계속 발목을 붙잡고 있는 상황에서도 어쨌든 대학을 끝까지 졸업했고 시험에도 도전했고 지금은 좀 더 적절한 목표를 찾아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잘 버텨낸 사람으로 스스로를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럼요. 네. 이게 그냥 저희가 뭐 억지 위로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인생은 예를 들어서 90분짜리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30분까지 왔는데 영화에서 초반 30분에 이런 고통을 겪는 사람들의 얘기가 안 나오는 거 본 적 있어요? 대부분 나옵니다. 근데 그러면 그게 무조건 새드무비로 끝나나요? 그렇지 않죠. 리프레이밍을 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까지는 상당히 힘들었다. 그러면은 이제 더 좋아질 일만 남았네. 아니면 지금까지 힘들었다. 이걸 통해서 내가 내 삶을 좀 다시 되돌아보고 지금부터라도 방향 전환을 잘 해야지 남은 60분은 더 건질 수 있겠구나. 식의 다양한 리프레이밍을 시도하셔야 돼요. 네. 엄청 재수없고 불행한 인간. 아니요. 초반 30분 가지고 90분 전부 다 새드무비라고 누구나 설정하지는 않잖아요. 정의 내려버리진 않잖아요. 네, 지금 굉장한 인지 왜곡에 분명히 빠져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그냥 받아들여라 라는 조언이 잘 들어오지 않는 걸 겁니다. 말씀을 드릴수록 사실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저희 얘기가 좀 어떻게 전달이 될지 하는 염려도 계속해서 좀 들고요. 근데 이거 정말 비슷한 생각 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 우울증. 우울증이라는 게 계속해서 내 발목을 잡고 있어서 내가 이렇게 실패했어 라는 거. 근데 사실 우울증은 뭐 억지로 내가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떼어낼 수 있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저는 뭐 너무 안타깝지만 우리가 모래주머니나 뭐 납주머니 같은 거를 차고 달리듯이 일정한 핸디캡을 가지고 지금 뛰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아무리 벗겨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시간을 들인다라고 해서 그것들이 벗겨내질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네. 정신과 의사로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조금 무책임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우울증은 데리고 가는 겁니다. 잘 관리해서 나의 앞길을 크게 막지 않을 정도로 잘 달래고 다독이고 때로는 이제 화를 막 내는 상황에서 좀 진정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맞아요. 하나의 이제 동반자 어떻게 뭐 비유하면은 우리 블랙독의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검은 개. 네, 나와 같이 길을 걸어가는 검은 개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네. 정말 많이 고생하셨을 겁니다. 많이 네. 고생하셨을 거고 앞으로도 분명히 삶에는 끝없이 고통이 올 거예요. 저희가 해부자들에서도 얘기했듯이 인생은 고통의 바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읽은 책에도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인생은 진흙탕인데 그 진흙탕에 구르면서 순간적으로 이제 예쁜 별들을 볼 때가 있는 거고 하늘을 쳐다보면은 앞서 나가고 있던 친구들에게도 다 언젠가 고통의 순간들은 누구나 옵니다. 물론 끝까지 행복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 뭐 누가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도동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울증을 잘 다독이면서 그리고 자꾸 비난하는 내 마음속 목소리에 잘 대처하시고 절대로 이게 내 삶에 전부 다 정의 내릴 수 있는 기준은 아니다 라고 스스로를 변호해 주시면서 앞으로의 삶을 잘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사연자분께서 마음에 좀 평온을 찾으시고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랄게요. 뭐 늘 그렇지만 오늘 사연에는 좀 정말 더 진심을 담게 되네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의 분명히 다소 부족할 수도 있고 다소 특히나 공감이 부족했을 수 있고 왜냐하면 공감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네, 짧은 시간 내에 뭔가 더 현실적인 조언도 드려야 되니까 하지만 어쨌든 진심을 담은 조언은 드려봤고요. 네, 이제는 키워드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는 뭐죠? 오늘의 키워드는 운입니다. 운. 오동원 선생님, 운 좋은 편이에요? 저요. 그렇게 믿고 살고 있어요. 운은 내 편이다. 네. 저 정말 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믿으려고요. 그쵸. 믿어야지 어떻게. 모르겠어요. 운. 저도 이제 운이라는 키워드를 딱 띄워놓고서 그냥 생각을 해보면 이게 참 바람 같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방향에서 불어올지도 모르고 언제 불어올지도 모르고 근데 뭔가 그냥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불어오면은 시원하다, 진짜 좋은 바람이다 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변에서 운 정말 좋은 사람 혹시 본 적 있어요? 전 없어요. 저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은 한 뭐 3개월? 네. 뭐 몇 개월? 1년? 이 단위로 보면은 운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몇십 년째 같이 가다 보면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요. 제가 운 좋다고 스스로 얘기를 했지만 뭐 어떤 부분에서는 그렇죠.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도 분명히 많이 있고 그렇지만 저의 주식 종목 선택에서만큼은 정말 운이 없습니다. 네. 제가 얘기하지 않았나요? 네, 페이스북. 현재는 메타라는 이름으로 거래가 되고 있죠. 네. 저는 메타가 뭔가 이 세상을 어떤 바꿀 혁신의 도구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잠시 착각했어요. 지금 그 도구는 저희 집, 책장 위에서 지금 잠자고 있는데 먼지도 많이 쌓였을 거예요. 아, 이제 가상현실의 세계다. 아, 그렇다면은 대장주는 메타다 해가지고 돈을 좀 박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많이 팔해줬군요. 이틀 있다가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정말 하루에 저는 그렇게 빠지는 거 처음 봤어요. 마이너스 우리나라는 이제 그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근데 미국은 그게 없잖아요. 야, 마이너스 30인치 뭐 아무튼 네. 그 실시간으로 빠지는 거 보면서 근데 이게 진짜 그 상황에 따라서 다 아까 동훈이가 바람에 비유한 거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동훈이가 그때 막 주식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보다 앞서서 저한테 답은 달러야 라고 진지하게 자기가 책을 읽고 공부를 했는데 답은 달러라면서 조언을 해줘가지고 맞아요. 제가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전달을 했어요. 우리 집 경제권을 쥐고 있는 와이프한테 동훈이가 책을 읽으면서까지 공부를 했는데 달러래. 그래서 와이프가 그럼 좀 사놓을까 이러길래 그래 뭐 우리 만약 여윳돈이 있으면 좀 다 사자 이래가지고 꽤나 샀어요. 그랬더니 그 뒤로 쭉쭉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훈이 만날 때마다 야씨 너 달러 사람이 여기서 할 수 없는 이런 욕을 막 했는데 갑자기 이제 또 막 오르는 거야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좌절하고 몰라 망했네 어떻게 되겠지 이러고 안고 있었더니 또 오르는 거죠. 운이란 게 이런 거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운이 뭔가 주어지는 거라기보다는 약간 내가 딛고 일어날 수 있는 지팡이나 목발 같은 걸로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하염없이 기다리면은 사실은 좀 답이 없는 거고 언제 뭐 어디서 어떤 바람이 불지 우린 모르잖아요, 사실. 근데 그 바람이 내가 원하는 방향, 원하는 강도로 정확히 불기를 기다리는 거랑은 똑같은 것 같거든요.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해요? 가끔 진짜 우리 이거 확률상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렇게 벌어지는 건 이거는 운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지 않나? 라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막 역대급 행운이나 역대급 불운 막 이런 거. 쟤는 재수가 없어도 저렇게 재수가 없지? 라는 순간들이 가끔 삶에 터지잖아요. 그런 건 또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저는 좋은 쪽에는 포커스를 맞추고요. 나쁜 운은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지팡이처럼 활용하려고 한다라는 게 그거예요. 좋은 운이 나타나면 역시 나는 될 건가 보네 하고 그걸 딛고서 한 단계 더 조금 한 계단 더 위로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고요. 나쁜 운 같은 경우는 그냥 쳐다보지 않습니다. 에이 이 썩은 지팡이네 하면서 내다 버리는 거죠. 네. 어제였나? 그제였나? 제가 그 한문철 TV 레전드 사건이라면서 올라온 걸 봤는데 어떤 사람이 사연을 올렸어요. 10년 만에 차를 바꿔서 막 썬팅을 막 하고 막 밖에 뭐 새로 뭘 하고 새 차에다가 이렇게 몰고 가는데 갑자기 앞에 오토바이가 싹 넘어진 거야. 막 차선 추월을 하던. 그래가지고 급정거를 했는데 그래서 뒤에 오던 차가 박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토바이와 뒤에 오는 차에 박은 차에다가 청구를 해야 되는데 뒤에 박은 차가 와이프야. 진짜? 따라오던 거죠. 이제 새 차 뽑고 사람들이 이거는 진짜 역대급 사건이다. 새 차 뽑은 지 30분 만에. 그러니까요. 근데 하필이면 와이프.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만약 이제 이 부부가 막 그거를 역대급 불운 사건으로 막 여기면서 계속 루미네이션하고 막 계속 반추하고 서로 비난하면은
진짜 역대급 불운한 사건이 될 수 있어요. 아, 그렇죠. 근데 와, 우리 이렇게 전국적으로 유명해질 만한 사건까지 나왔다. 대박이다. 제대로 액땜이다. 제대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액땜이다. 거예요. 근데 우리 참 둘 다 멀쩡하네. 다행이다. 라고 여기면은 그 와중에 평생 가져갈 이벤트가 되는 거죠. 나중에 자녀들에게까지 알려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사건을 받아들일 때 결국엔 그 사건 자체가 지닌 객관적인 속성보다는 우리의 주관적인 어떤 해석들, 맞아요. 네, 그게 중요하다라고 하잖아요. 운 역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절대 강운 이런 게 있죠. 뭐 로또 당첨, 뭐 너무 좋죠. 생각해보면 로또 당첨은 결국 누군가 돼야 될 일이야. 누군가 돼야 될 일이 그냥 걔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행운도 불운도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그 순간에 넘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자꾸 좀 지팡이 타령을 하게 되는데 딱 행운이 찾아오더라도 내가 지금 요 한 계단을 올라갈 수 있는 지팡이를 얻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잘 썼다 하고 버릴 수 있어야 되고요. 뭐 이거 부러지네 하면은 썩은 지팡이 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던져서 버리고 새로운 지팡이를 또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말하는 이런 사건들은 너무 약한 불운이라서 이제 앞선 사연을 보내신 분이나 내가 원치 않았는데 이런 질환을 겪으신 분들이 병. 나는 이런 걸로 설명되지 않는다라고 마음이 좀 언짢아하시거나 더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 환자분들 중에 우울증을 정말 성공적으로 극복해내시고 이제 치료 종결하면서 앞으로 이제 웬만하면 서로 보지 맙시다 이러고 헤어지는 분들 중엔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최근에도 들은 적이 있고요. 최근에도 우울증을 길게 앓으셨던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돌이켜보면 정말 힘든 시간이었지만 생각해보면 삶의 어떤 순간에도 어쨌든 얻는 거는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정말 많은 걸 잃었지만 어쨌든 얻은 것도 있었고 다시 돌아보니까 그걸 바탕으로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좀 더 틀어서 살 수 있을 것 같다. 여기 집중하려고 한다. 라면서 말하실 때 진짜 치료 끝날 때가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게 진짜 수용의 자세겠죠. 그러게요. 근데 이 운이라는 것이 마치 저희가 이제 그냥 넘겨야 될 것이라고 뭐 말씀을 드리게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역할도 해요. 불운의 경우에도. 저는 사실 면담을 하다가 많은 것들을 또 불운으로 넘기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거든요. 네. 저희 진료실을 찾아오시는 분들은 또 필요 이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스스로의 책임을 크게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라는 식의 자책이 끝없이 돌아가게 되고 그것 때문에 더 우울감이 심화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사실 한 발자국 떨어져서 보면 저건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건데 맞아요. 저기에서까지 책임을 찾는 건 정말 너무 심한데?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들 때 그건 정말 운이 없었던 일일 뿐이고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일이고 그래서 넘기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곤 하죠. 네. 다시금 말씀드리고 싶네요. Why me? Why not? 요는 그걸까요? 행운이든 불운이든 그냥 온다. 그냥 온다. 누군가에게 네가 잘못해서가 아니고 네가 그때 피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온다. 근데 그걸 행운이든 불운이든 맞은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그 사람을 보여주는 거겠죠.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 거고. 그래요. 불운을 너무 피하려고 애를 쓰거나 지나치게 행운을 잡으려고 애를 쓰는 거 이건 참 좀 소모적인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불운을 피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의 바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시간에 그 에너지를 다른 눈앞에 있는 것들에 좀 집중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쯤에서 그냥 하나만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오동원 선생님 인생 최고의 운은 뭔가요? 이거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저는 제가, 공부할 때, 네. 그러니까 응급실 근무를 마치고, 응급실 근무가 그날따라 좀 길었어요. 아시겠지만 제가 저희 군내에서 유일하게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였고, 그때가 아마 명절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들 되게 많고, 연속해서 36시간인가를 근무를 했는데, 원래는 이제 거기서 좀 쉬어야 되는 타이밍이죠. 제대로 잠 못 자고 하니까. 근데 너무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명절이고 하니까 여기서 외롭게 그냥 혼자서 뭐 가구도 없는 관사에서 그냥 들어 누워 있는 게 싫으니까. 그래서 바로 차를 몰고 출발을 했는데 그때가 이제 밤 뭐 한 11시, 12시 뭐 이때 됐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서울까지 올라오는데 기억이 좀 없어요. 네. 같이 앉아있는 게 지금 행운이군요. 네네네. 그래서 진짜 중간중간에 기억이 잘 안 나요. 내가 어떻게 올라왔지? 싶을 정도로. 네. 반은 자면서 올라왔던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잔상처럼 제가 이렇게 도로에 구조물 같은 거를 몇 개 치고 간 기억도 나거든요. 왜 그 빨간색 꽃갈콘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팍팍 이렇게 치고 지나가고, 정신 차리고. 네, 저는 그게 개인적으로 제 인생 최대의 행운이 아니었나. 거기서 죽지 않았던 게. 너무 다행입니다. 네. 네, 본인도 안 다치고 다른 사람도 안 다쳐서 네. 너무 다행이고. 그러니까요. 뭐 제가 죽는 건 둘째치고 피해를 주는 것도 참 큰일이니까. 그렇네요. 정말 다행이네요. 네. 네. 김종국 선생님 뭔가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아까 얘기한 삼풍백화점도 그렇고 저는 그 무너지는 전날에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이제 빵 사러 가자 그 시간대쯤에 했더니 제가 좋아하는 만화를 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거 봐야 된다, 내일 가자라고 했더니 어머니께서 가차없이 TV를 끄고 저를 데려가셨는데 그래서 내일 갔다면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저희 어머니는 당일에도 가셨다가 네, 주차장에서 정말 어이없이 다른 차와 접촉사고가 있어가지고 네, 되게 기분이 나빠진 상태로 나오셨는데 그게 없었으면 뭐 그러니까 정말 위험한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고요. 저도 이제 병원 때 또 기억나는데 제가 아마 일산병원이었나 신촌세브란스였나 해서 하여튼 밤샘 당직을 서고 다음날 바로 안동병원으로 갔어야 됐어요. 바로 오래. 네, 제일 늦게 오는 사람은 제일 안 좋은 자리를 준대요. 난 밤샜는데. 그래서 운전해서 가는데 저도 너무 졸려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고속도로를 창문을 다 열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갔던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그럴 때 있어요.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르고 막. 그래도 졸리니까 세우고 좀 잤다가 가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자면서도 나 가면 제일 안 좋은 자리 받겠구나 막 이러면서 갔는데 결국 안 좋은 자리 받았어요. 어쨌든 살아서 도착했으니까. 그렇죠. 네. 네. 거기를 둡시다. 네, 뭐 의과대 오래 다닐 때는 뭐 불운의 아이콘이라고 사람들이 저를 부를 때도 있었지만 덕분에 이제 동훈이랑 규영이 만나서 정신과도 하고 뇌부자들도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보면은 다 운이었던 것 같고요. 네, 저를 만난 게 인생 최대 행운 아니겠어요? 제가 동훈이 선배로 있었으면은 좀 더 좋았을 것 같기도 한데 저 되게 깍듯해요. 정신과 윈년차로 있었으면 미안합니다. 네, 뭐 다 돌이켜보면 그 순간에는 내가 진짜 나 왜 이렇게 운이 없냐 최악이다 싶었던 것들이 나중에 돌이켜보면은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도 정말 많고요. 네, 저희가 오늘 많이 얘기가 돌아왔지만 분명히 이 오늘의 사연자분께서도 지금 나에게 닥친 최고의 불운처럼 보이는 것이 반드시 나중에 불운만은 아니었다. 나의 인생을 다른 방향으로 틀어주는 크나큰 찬스였다 라고 느끼시는 순간이 꼭 오시리라고 믿습니다. 좋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운에 너무 매이지 말자라는 말을 저는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네. 이 방송을 듣는 분들께서도 한번 스스로의 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그냥 나한테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지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는 일이니까 우리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에 집중하면서 살자라고 한번 스스로를 좀 다잡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언택트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정말 어려운 사연 보내주신 사연자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네. 사실 이 방송을 좀 곱씹어 들으시고 싶다라고 저희 메일에도 적어주셨는데 저희가 그렇게 따뜻한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좀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예, 그냥 저희의 의견은 그냥 하나의 의견으로 네. 들어주시고요. 사연자분께서 또 잘 곱씹어서 현명한 선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롭고 유익한 컨텐츠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